문학의 신세계, 지금은 성석재 작가의 조동간 약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서재 선생님 특유의 그 문체가 있잖아요. 그런 문체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봐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평범한 그냥 서술적인 문체였으면 이런 얘기가 있지라는 식으로 갈 것 같은데, 뭔가 놀이기구를 타고 이렇게 가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좀 있잖아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 문체를 오늘 소설을 픽해 오신 이제 김학천 작가님께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굉장히 유머러스한 장면인데 기묘하게 약간 그 시니컬함? 최근에 그런 게 더 이제 좀 날카로워지신 것 같은데, 그런 유머와 시니컬함이 적절하게 섞이면서 소설을 읽고 분명히 재밌는데 마냥 웃을 수만은 없고, 웃긴 이야기를 읽고 나서도 뭔가 좀 씁쓸해지는 면도 있고, 그런 게 이제 성석재 문체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뒷맛이 좀 있군요, 약간 어떻게 네, 보면. 그쵸. 약간 뒷맛이 좀 씁쓸한 이런 것들. 동의하시나요? 저는 네 동의하면서, 저는 성석재 작가님 소설을 보면은 줄거리 들었을 때의 어떤 기대감, 어떤 감정이 작품을 읽으면은 더 배가 되는 소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줄거리도 분명 재미있는데 그거를 뭐랄까 되게 맛깔스러운 문장으로 예. 더 강렬하게 표현을 해서, 이게 글을 쓰시면은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어려운 일이거든요. 내용이 아무리 재밌어도 재미없게 나올 때도 있고 재미없는 내용도 재밌게 나올 때도 있어서, 저는 성석재 선생님 소설 읽으면은 자꾸 초고추장이 생각이 나요. 초고추장이요? 예, 왜냐하면 왜 이건 인터넷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초고추장이 정말 맛있으면은 지우개를 찍어 먹어도 맛있대요. 그러니까 물론 해보셨어요? 그렇진 않죠. 네네. 네, 그냥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경험담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보면서 이 소설, 성석재 선생님 소설도 물론 지우개는 아니지만 맛있는 음식과 함께 그 음식을 더 맛있게 하는 소스까지 같이 갖추고 있는 소설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이 문장을 따라 읽을 때마다 뭔가 초고추장 같은 느낌을 받곤 합니다. 저는 약간 소설 읽을 때 너무 재밌으면 맛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제가 식탐이 있거나 이런 사람은 아닌데, 재밌다보다 너무 이 책 맛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이 소설 맛있다 이런 생각. 그래서 그런 좀 초고추장 얘기를 하니까 정성석 작가님께서 홍석천 선생님의 문체는 좀 그런 맛있는 문체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나도 맛있게 읽었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성석재 작가의 에세이들 중에 음식에 관한 에세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아마 그런 게 또 기묘하게 관련이 있지 않을까? 뭔가 굉장히 미식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과 또 약간 문체에서도 그런 맛깔스러움 이런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글을 봤는데 홍석천 선생님 되게 입이 짧으시대요. 그래서 안주도 그냥 뭐 이렇게 거한 거 안 좋아하시고 치즈 몇 개 집어 먹고 막 이러신다고, 막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음식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썼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저렇게 썼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는 글을 보니까 저것은 정말 천재의 영역인가? 예. 음식을, 입이 짧으신 분이 음식에 대한 에세이를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다시 읽어봐야 되겠네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다시 한번 또 읽어보고 싶네요. 전선 작가님 음식 에세이 써보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저는 음식에 대한 얘기를 못 하겠구나 생각이 들었던 게, 네. 친구랑 친구 이제 결혼할 분이랑 만난 자리였는데, 이제 저를 소설가라는 걸 알고 있었죠. 네네네. 근데 먹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음식이. 어. 그래서 와 맛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와이프가 될 분이 그래도 소설가인데 뭐 맛있다 말고 더 다른 표현은 없어요. 기대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근데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맛있네요 이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초고추장을 제가 갖기에는 좀 부족하구나 해가지고 좀 더 연습을 한 다음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쓰겠습니다.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거기엔 정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 먹는 음식에서는 마치 집밥 같다 그러고, 아. 집밥 같은 음식에는 마치 사 먹는 것 같다 그러면 그런 정답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서 조동간 약전에 대해서 문체가 맛있고 여러 흥미로운 사건이 많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이 맛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좀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 아까 얘기 나눈 장면에 경찰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사실은 그냥 듣기에는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서 재미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맛깔스러운 문장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들으시면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장면들이에요. 그 당시 경찰들은 골치 아픈 신고가 들어오면 엉뚱한 데로 가서 어라? 여기가 거기가 아닌가? 신고를 똑바로 해야지 하고 사태가 저절로 진정될 때까지 시간을 보내다가 어슬렁어슬렁 근무지로 다시 돌아가는 관행에 따라 일과를 꾸려갔는데, 그날 역전파출소 경찰들은 불운했다.
드디어 경찰에서 기동타격대가 출동했다. 기동타격대는 긴급 사태를 대비해 젊고 유능한 경찰들을 5분 대기조로 편성, 운영하고 있었는데 5분 대기조가 출동한 것은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50분도 더 되어서였다. 지휘관은 자신의 목 주위를 만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럼 어떻게 마냥 기다리는 거야? 하고 물었다. 다른 경찰이 대답했다. 그게 최선의 전략입니다. 이런 장면들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디테일한 면들도 같이 살리면서 예를 들면은 5분 대기조가 50분 만에 도착한 건 너무 재밌는 일이잖아요. 네, 물론 그쵸. 네. 현실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렇죠. 일이겠지만 네네네. 그래서 그냥 5분 대기조가 늦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5분 대기조가 도착한 건 50분이 지나서였다. 이런 식의 표현들로 어떤 장면들을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는 문장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좀 문장보다는 네. 이 소설의 마지막 후반부 부분이 되게 좀 기억에 남아가지고 거기를 좀 읽어보고 싶어요. 아무것도 이해 못한 사람은 은촉에서 나지 않았고 은촉에서 살아본 적도 없으며 은촉에서 죽을 리도 없는 신임 경찰서장이었다. 그는 똥까니에 돌에 맞은 경찰관이 그 상처와 관계없이 몇 주 뒤 음주운전 단속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그를 기리는 비석을 남산의 바위 앞에 건립토록 했다. 비석 앞면에는 경찰 충령비라는 큼직한 글씨가 새겨졌고 뒷면에는 암흑의 서장이 은척의 치안을 위협하는 불량배, 범법자를 소탕하여 정의와 질서를 구현한 경위, 그 소탕 작전에 참여했다. 장렬히 사나한 경찰 암흑의를 가려 비를 세우는데 읍내 유리가게, 철물점, 어물점, 양복점, 술집, 기타 가게의 주인들이 건립위원으로 위촉되어 비용을 출연하게 된 사연이 국한문 훈용체로 삐뚤빼뚤 적혀 있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놓은 유지들과 경찰 전원을 참석시킨 가운데 거창한 제막식까지 지냈다. 그가 은척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렇게 했던 최고의 업적은 바로 그것이었다. 그 외에는 한 일이 없었다. 그로부터 얼마 뒤 누군가 순직 경찰을 기리는 비석의 뒷면에 있는 경찰서장의 이름을 깎아내서 지우고 똥까니가 라고 쓰고 난 다음부터 생겨난 일들을 적어본다. 경찰서장은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부패와 독직 혐의를 받아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었다.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그래서 약간 똥까니가 그 세상을 뜬 이후에도 마치 유령처럼 그 은척 사람들의 그런 애정 전선을 좀 무너뜨린 거 외에도 경찰서장을 이렇게 퇴임시키는 이런 힘을 발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되게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뭔가 삐뚤빼뚤하게 써져 있는 것도 좀 의미심장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돈 거둔 사람들이 사실은 다 그동안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었던 그렇죠. 것도 재미있고 네네네. 또 글씨 바꾼 거 재밌고 뭔가 지금 짧은 부분이었지만 우리가 뭔가 포인트로 잡고 읽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희 함께 조동관 약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이 조동관 약전이 어떤 소설인지 좀 한 줄 아니어도 좋고 두 줄이어도 좋고 뭐 저는 소설 속의 한 문장을 좀 가져와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런데 말이야 희한해. 난 하루라도 똥까니 욕을 듣지 않으면 잠이 안 와. 몸도 찌뿌드드하고 버릇이 됐나 봐. 그 욕을 듣고 있으면 꼭 안마를 받는 것 같이 시원해 라는 게 경찰서장하고 대치할 때 말 사람들이 조동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소설이 그리고 성석재 소설이 뭔가 이 듣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그리고 뭔가 버릇처럼 읽게 되는 그런 소설이 아닌가 그렇게 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석순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아까 했던 얘기를 빌려와서요. 네. 초고추장 같은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초고추장 같았어. 오늘 네. 글씨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어. 성석재는 초고추장. 예. 네, 왜냐하면은 그 재료가 어떤 재료든 네. 우리가 왜 소설을 쓸 때 늘 좋은 재료만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어떨 때에는 좀 평이한 재료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그게 평이한 재료든 좋은 재료든 무조건 맛깔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소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조동관이라고 하는 인물도 그냥 들었을 때보다 지금 여기서 들으신 내용보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장을 통해서 읽으셨을 때에 훨씬 더 맛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소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조동관 역전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제가 요즘 약간 판타지 쪽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약간 신화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은척 셀럽의 신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송석천 선생님의 조동관 약전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외에도 되게 사랑받는 많은 작품들이 있었잖아요. 네. 또 이제 여러분들의 기억하는 성석재의 원픽 소설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역시 일단 픽해온 조동관 약전을 우선 원픽으로 네. 꼽고요.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이런 네네. 단편들도 참 좋은 단편들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2010년대 이후에서는 투명인간 역시 네. 장편 투명인간이 뭔가 한국 현대사의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묵직하게 엮어내면서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설에서 굉장히 좀 가슴 아픈, 그러니까 연탄가스로 인해서 가족이 두 사람이 이제 병원에 가게 돼 있는데 산소 고압 치료기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장면을 슬프게 쓴 그런 묵직한 작품도 있어서 뭔가 재밌는 작품 하나, 황만근이 이렇게 말했다, 또 묵직한 작품 장편 투명인간 이렇게 한번 뽑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홍석천 선생님의 첫사랑이라는 단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춘기 소년들의 우정일 수도 있고 우정을 약간 넘어설 수도 있는 약간의 애정같이 느껴지는 그런 단편이 있는데, 그 시골에서 서울로 전학 온 되게 모범생 같은 병약한 아이가 있는데 뭔가 그 아이를 괴롭히는 것 같은 그 학교에 쌈장 같은 애가 있는데 걔가 계속 그 전학 온 애를 이뻐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다독여주고 뭔가 이제 친구 이상의 감정을 느끼는 것 같은 걸 보여주는데, 그거를 이 소설 속의 화자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감정에 대해서 약간의 고마움 내지는 애정 같은 거를 느끼는 그런 단편이 있는데, 이게 다른 성석재 선생님의 유명한 장편이나 단편처럼 되게 해학적인 문체가 아니라 그거를 되게 좀 서정적으로 약간 그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 성석재 선생님이 이런 문체로도 소설을 쓸 수 있구나라는 점이 되게 놀라워서 저는 그 소설이 성석재의 문학 세계의 좀 다른 맛? 이거 초고추장 맛이 아니라 다른 류의 그런 양념 맛, 소스 맛 이런 식이라서 이 소설을 좀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전석순 작가님은 어떤 소설을 추천해드리고 싶으세요? 네, 저도 두 분이 말씀하신 소설을 다 봤고 다 좋은 소설들이었는데, 아까 첫사랑 저도 사실 되게 좋아하는 소설이었어요. 거기 문장 중에 흙먼지가 이제 첫 문장이 흙먼지가 꽃처럼 부풀어 오른 장면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석재 선생님 느낌과 좀 달라서 원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박생환 작가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 그럴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먼저 했어요. 그래서 그거랑 같은 예. 맥락으로 만약에 이제 김학찬 작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매력을 느끼고 있는 분들에게 성석재 선생님 소설 중에는 이런 매력도 있어라고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또 다른 소설은 경두라는 소설이 있어요. 경두, 예. 네, 거기 보면 이제 뭐 오토바이 타고 이제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두라는 이제 어린 소년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소년에게 하는 말들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동아 약전처럼 뭔가 맛깔스럽고 뭔가 막 그런 매력보다는 뭔가 잔잔하고 뭔가 차분하고 뭔가 감성적인 문장들이 많이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뭔가 좀 거칠게 살아온 인물이라고 하게 되면은 뭔가 그에 맞는 그에 맞는 문장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굉장히 첫사랑처럼 네. 서정적으로 굉장히 차분하게 흘러가요. 그리고 경두라는 인물을 되게 자주 불러요. 이 소설에서 경두야라고 되게 많이 부르는데 그 어느 소설보다 가장 안쓰럽게 보이는 인물이기도 하고 경두라는 인물에게 가장 애정이 가기도 하고 가장 또 오랫동안 남는 인물이 경두라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읽어보게 되면은 경두라는 인물에 대한 또 새로운 사실들도 밝혀지게 되면서 인물을 또 다채롭게 볼 수 있는 소설이라서 경두라는 소설이 좀 기억에 남네요. 전 그리고 또 성석재 작가의 장점 중 하나가 여편 소설을 재밌게 쓰시는 것 같아요. 짧은 소설. 진짜 손바닥 장자 장편, 여편 이런 것들 잘 쓰시는데 찾아보니까 처음부터 원래 시인으로 등단하셨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첫 번째 소설집이 그곳에는 어처구니들이 산다인데 그게 여편 소설집이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끊임없이 여편 소설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여편들을 갖다가 좀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것도 굉장한 매력이 아닐까. 알겠습니다. 성석재 작가의 조동강 역전을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좀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사람들을 묘하게 빨아들이는 그런 초고추장 같은 그런 얘기였는데요. 성석재 작가의 특유의 자유분방한 농담, 그리고 입담, 그리고 거기서 오는 카타르시스까지 여러분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미처 몰랐던 문학의 멋진 신세계를 열어드립니다. 오늘 함께한 세계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